침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눈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 한 4만 년간은 인류 진화의 시간보다 진화의 속도가 몇 배 빨라졌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뇌는 최고 피크 때보다는 실제로 살짝 작아졌어요. 생물인류학자 김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지배적인 종이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누적적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적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학습 능력에 기반하는데, 그럼 누적적 문화가 있으려면 가르침에 우선 필요하죠.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복잡한 것을 서로 가르치려는 의지가 있고 가르침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독특한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하건 언어로 해서 가르치던 간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학습 정도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간다면 이제 흰자의 어떤 진화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침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눈을 보고 있으면 그 검은 자가 전체의 그 안구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흰자가 제법 발전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시선을 따라갈 수 있고 저 사람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이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 읽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형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학습 능력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의 누적적 문화를 이루게 되고, 거기다가 농업이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문명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브라이언 헤어라는 영장류학자가 있습니다. 침팬지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침팬지가 눈길 시그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이 언어를 발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한 9개월 정도가 되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포인팅이라는 거거든요. 포인팅이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손가락질을 한 물체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물건에 주목을 하게 되고, 엄마든 아빠든 거기서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발달 생물학자들은 골든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엄마와 자식과 물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건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침팬지에서는 그런 단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야바이 놀이라도 할 수 있는데, 컵을 뒤집어 놓고 한쪽에다가 먹을 걸 두고 한쪽에 먹을 걸 안 둡니다. 그러면 이제 컵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서 보고 있을 때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이게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것도 포인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손가락질의 의미를 침팬지들, 다른 유인원이든 어떠한 영장류도 이 시그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그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이 개인 거죠. 개는 그러니까 인간과 공생한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5,000년은 되었고, 그동안 인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그거는 화석이 안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살아있는 종 가지고는 알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는 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와 비슷해요. 언어도 아주 기초적인 소위 말하는 프로토랭귀지라고 할 만한 것이 호모 초기부터 살짝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협동양육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협동양육자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영장류들은 한 번에 하나의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들을 암컷 혼자서 모두가 다 건사할 수 있어요.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양육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실제로 침팬지를 보게 되면 수컷들은 아이 키우는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를 보면 그 어떤 사회를 보더라도 엄마 이외의 양육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외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 좀 나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고, 양육 도우미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양육 도우미가 있게 되는 상황에서 흰자이가 어떻게 그 도우미를 줄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침팬지 같은 경우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침팬지 엄마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인간 사회는 어디를 보더라도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서 인류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느 사회에서나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회에서 영아 사랑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통계 같은 것도 잡혀 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많은 미혼모들이 친권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엄마의 사랑이란 게 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건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양육 도우미들이 자기의 어떤 자식을 키우는 데서 전부 다 도와줄 의지가 되어 있고 환영을 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가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도 다른 양육 도우미들이 자기에 대해서 진정인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가 이런 거를 눈을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 꼭 눈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휜자이도 그런데 기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전학에서도 많은 증거가 찾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자연선택에 의해서 빈도가 확실히 증가한 유전자들을 찾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해플로타입이라든가 싱글 뉴클리오타이드 폴리모피즘 등등의 증거를 통해서 최근에 선택된 유전자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 한 4만 년간은 인류 진화의 시간보다 진화의 속도가 몇 배 빨라졌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로 인해서 문명으로 인해서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자연선택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낭설에 가깝습니다. 농업을 예로 들면 농업을 시작하고부터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삶이 변화합니다. 첫 번째, 농업은 그전과 다른 걸 먹게 만듭니다. 농업 이전에는 고기와 채소, 탄수화물도 물론 먹긴 먹었지만 지금보다 비중이 작았는데 농업이 시작되면 탄수화물의 비중이 확 올라가고 고기가 야생동물이 아닌 대부분 기른 가축에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고기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옛날보다는. 탄수화물도 옛날에는 좀 더 다양한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농업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재배하는 탄수화물에 기대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잘 먹지 않던 술을 먹게 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먹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형질들이 진화하게 되죠. 뭐 아까 술부터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질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전소화하기 위해서 침에서 아밀라제가 나오잖아요. 아밀라제 유전자들이 보통 출입 채집 사회에서는 3-4개의 유전자들을 갖고 있다면 농업이 많이 진행된 곳은 한국도 뭐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6개에서 8개 정도 버전의 아밀라제 유전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농업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전염병들이 막 창궐하게 됩니다. 뭐 수인성 전염병, 뭐 공기로 전달되는 전염병 이런 어떤 그 전염병이 되고 거기다가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을 막아주는 유전자들도 실제로 그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어른이 돼서도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 증거에 의하면 6,000년 만에 진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피부색 같은 것도 원래는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기본적으로 검했단 말이에요. 그 하얀 피부 같은 경우도 한 7-8천 년밖에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 몇천 년 만에 진화한 것들이 많죠. 글쎄요. 그건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요. 빨라졌다는 건 확실하고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두발 걷기를 맨발로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신발을 신고 하기 때문에 발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아무래도 근시나 원시에 좀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 정도죠? 그렇죠. 상상력이죠, 그냥. 인간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학습을 하면서부터 정보를 바깥에 둔 거잖아요. 인간이 뇌 밖에 두어서 이제 옛날에는 오랄 트랜지션이라고 이제 문자가 아닌 말로 전달되는 히스토리의 이야기 속에 그게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6,000년 전부터 이제 수메르 문자를 시작으로 문자를 기록하고 지금은 그 문자의 기록들이 책에만 남아있고 인터넷에 남아있고 그 진화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확실히 많아질 것이다. 뭐 이거는 명확하나 하고요. 그 정보를 찾아가는 방식도 점점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 정도?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주고받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고받을지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점점 강화될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사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심하게 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상상을 덧붙인 건데 그렇게 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인간의 뇌는 최고 피크 때보다는 실제로 살짝 작아졌어요. 그거는 여전히 가설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길들이기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길들인 존재가 된 거죠. 폭력성이 줄어들고 집단 내 생활을 하면서부터 집단에 순응하는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에 과거의 강건한 모습, 근육질의 어떤 인류
형질보다는 솔직히 좀 작아졌고 약간 어릴 때 모습이 어른이 돼서 더 나타나는 그런 형질들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런 길들이기 신드롬으로 인해서 얼굴도 작아지고 뇌도 조금 작아졌는데 근데 더 이상은 작아지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있어도 그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뭐 여전히 가설이긴 하지만요.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RNA를 좀 건드리는 정도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 조금씩 적용되고 있는데 모르죠. 언제 어떤 윤리적인 장벽을 뚫고 그것이 어떤 허용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를 제외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소망이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유전자 편집 기술이 대단히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농업을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종을 계속 개발해 왔잖아요. 기후 조건에 좀 더 잘 견디고 인간이 재배 조건에 좀 더 적합한 어떤 종을 계속 육종 기술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해온 것을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해주는 것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계속 그것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죠.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젖힌다든지 혹은 살아있는 동안 병을 덜 겪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겠죠. 근데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인류를 위해서만 써지면 좋은데 최근에 그 전쟁에서도 뭐 인공지능 뭐 드론이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생명체를 인지해가지고 그거를 타겟해서 포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거죠. 병이 없어진다는 면에서는 발전을 이룰 수 있겠지만 참 유전자 기능을 바뀌는 게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2002년에 시작돼서 몇 년 전에 끝났잖아요. PCR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베이스라인 페어 하나까지 지금 뉴클리오타이드 수준까지 전부 다 인간 전체 유전자가 규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능을 밝힌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모든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가지고 어떤 맞춤형 인간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해서는 지금보다는 기식 수준이 더 올라가겠지만 완벽하게 어떤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전에 인간이 멸종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인터넷에서 도는 밈이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좀 더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